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오전 5시입니다. 비트코인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최근에 계속 관심있게 말씀드렸던 리플이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또 한번 여러분들이 교훈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거에 이제 이오스가 좀 많이 움직이면서 제가 또 중간에 좀 놓쳐가지고 또 아쉬워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 종목으로 또 리플을 계속 관심있게 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못 잡아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잘 싸고 또 출발하기 좀 좋은 가격대 괜찮은 그런 이제 투자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뉴스 좀 보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 구두기입 약발업자 통화수합 시사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네요. 네. 통화수합에 대한 언급만 했다는 거죠. 통화수합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제가 환율이 빠지면서 또 주가가 반등하는 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고 이제 침체로 넘어가 버리면 되게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천천히 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매매의 관점은 역시나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잠시만, 네. 자, 내년 이 미국과 EU 금리 4% 시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 글쎄다. 이건 별로 관심은 없는 부분인데 개소리 짓거리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면 작년에 이런 말 했었어야지. 작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었어야 되지. 거기서 열이 받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기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꼭 뒷북 치는 놈들 보면 미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건 별개의 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릴게요. 결혼 비가 시대 작년 결혼 19만건 사상 최저 집도 없는데 주산용 현금자만 손자 즐기면서 살겠다. 이거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자식을 잘못 키우신 거예요, 완전히. 좀 이따가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드릴게요. 여기 제가 왜 이렇게 2030 세대 분들이 참 이런 현상이 보여주고 대한민국 미래가 왜 이렇게 어두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마켓도 3%대 요건 괜찮죠, 그죠? 자, 파킹 통장이라고 합니다. 파킹 통장에서 3% 정도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토스의 파킹 통장 매일 2%가 더 매력적이라서 저는 좀 쓰고 있고, 그냥 하루에 이제 몇백 원씩 들어오는 게 재미도 있고 하더라고요. 잠깐 쓰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거 써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되는 금액만 넣으셔야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넘어서는 금액은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넣으셔야 되고, 한 은행에 많이 넣지 마십시오. 적당히 나눠서 5천만원 정도씩 나눠서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뭐야? 40% 떨어졌는데 할까? 네카오 줍줍하는 개미들. 돈 많나 보네요. 더 빠져야지, 그러면.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가 좀 말씀드려. 오늘 차트를 그렇게 볼 게 없어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저가 갱신,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그렇게 볼 건 없는 것 같네요. 텅 비어가는 대구 아파트, 중견거주자 초비상. 난리 나는 거지, 뭐. 아휴, 참. 급매도 잘 안 팔릴걸. 그래요. 더 떨어져야죠.
더 떨어져야 돼요. 2020년 수준은 돼야 돼요. 못해도. 뭐 딱히 그렇게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네. 자, 오늘은 차트 보기 앞서서 이걸 따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올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그 영상을 보면서 본 그 데이터입니다. 사진 정도는 써도 되겠지. 저작권에 문제가 더 되려나요? 네. 20, 30대 분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2020년과 2021년에 보시면 40%를 훌쩍 넘어갑니다. 20, 30대요. 20, 30대. 20, 30대가 대한민국 인구에서 얼마나 차지할 것 같으세요? 합쳐가지고 20% 차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 60, 70대가 대한민국의 50%를 차지합니다. 인구 분포가 그래요. 거의. 근데 여기서 이만큼 차지했다는 것은 이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셨을까요? 대출이죠. 대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막 빚을 내면 꼬라박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도 나도 대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너도 나도 대출을 하게 되면 그럼 그 대출했던 그 은행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뭘 살까요? 뭔가 사려고 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겠죠. 그럼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를 대출로서 만들어진 경제라 버블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그 대출 수치, 그러니까 즉 대출에 가장 민감한 수치인 금리를 굉장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금리가 높으면 대출 받기가 힘들어요. 지금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 7, 8% 우수일걸요? 7, 8% 별로 안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과거에 그 대출을 받았었을 때 1금융권, 그러니까 신용대출 8%의 금리를 잡았는데도 엄청난 이자를 내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카드론 같은 경우는 24%인가? 사채까지 썼으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2019년 18년도에서는. 그러니까 기초지역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능력들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끌어당겼다는 것이고 이 대출이 사서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올랐단 말이죠. 이때까지 집값이 오르게 되면서 내가 부자가 됐어 라고 하는 분들이 또 담보로 대출을 내가지고 주식을 사고 코인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게 20, 30대 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젊으신 분들, 제가 대한민국 미래가 어둡다는 말을 갖고 쓰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가치 투자, 그러니까 생활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좀 데워보신 그런 50, 60대 기성세대 분들과 다르게 이렇게 막 데이고 막 괴로워했었던 그런 경험이 잘 없으셨던 분들이라서 이금이 기회다라고 판단하시고 사시는 게 보통 중소형주, 그리고 이번엔 심지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마진, 옵션 등을 레버리지성 투자 상품을 고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거 일어날 거라고요. 이게 일어날 거라고. 감당이 안 돼요. 지금 20, 30대 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연봉 1억. 자, 25살 대학교 남자가 정말 잘 빨리 해가지고요. 대학교도 3년 만에 졸업하고 군대도 2년 만에 갔다 와서 자 26살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대기업도 보통 대기업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연봉 1억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32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월급은 거의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30대 초반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최대 맥시멈 거의 뭐 금수저에 가까운 돈을 모아도 5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상위 1%도 아니라 상위 0.001%가 모을 수 있는 돈들이겠죠? 그죠? 0.1%? 뭐 나는 더 벌었는데 그런 식인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사업을 해서 뭐 장사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나쁜 짓을 정의롭지 않게.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아까 같은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니 그 집으로 담보대출을 해서 주식을 또 샀고, 그 주식을 샀던 것들이 또 나중에 또 해서 뭐 코인을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돈이 많이 벌었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벌다가도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여러분들 상태가 어떠십니까? 그죠? 이분들이 좀 터져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들이 터지지 않고서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일이 잘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분들이 타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람되게도 실제로 휴지 조각 된 것도 많죠. 테라 루나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자, 20대 주택담보대출 총액 20조가 넘어가 30% 증가됐다고 합니다. 2년 사이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평균 35%, 20대 30대가 40%, 37%, 거의 40% 차지하고 있는 게 2022년 말 3월. 거의 대부분이 반 가까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 참 힘든 거죠, 여러분들. 그분들이 수도권 아파트도 많이 뭐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은 40대, 30대, 뭐 50대 또 상관없습니다. 지금 자녀분들 학교에 다니시고 있다면 이런 경제관념만큼은 좀 확실하게 씹어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비쌀 때 사시는 게 아니에요. 자, 차트를 그대로 보면서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가 비싸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냥 저희는 보조지표적인 요소, 뭐 기본적 분석 못하시더라도 볼린저 밴드라는 뭐 기술적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의 규모의 사이클은 여러분이 실제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규모 가지고 제가 뭐라 해드릴 수는 없어요. 볼린저 밴드 어디 갔냐? 그죠? 볼린저 밴드가 사라졌나봐요. 볼린저 밴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 보조지표에서는. 자, 지표는 지금 넣진 않겠습니다. 네. 뭘 타임, 이건 넣었던 거잖아요. 그쵸. 잠시만요. 볼린저 인디케이터인가요? 네. 자, 뭐 넣지 않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의 상단가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규모를 어디로 볼 건지. 그래서 보통은 제가 주봉급 규모에서의 고평가 국면에서는 애지간하면 사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물론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주봉급 가격에서도 지금 높은 가격대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시죠. 런지멘트 다 사라졌네요. 네. 원래 없었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다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없으니까 불편하네.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입니까?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지? 네, 요거네요. 네, 요겁니다. 요거. 됐네요. 네, 볼린저 밴드 밖에 있죠, 그죠? 밖에 있어서 이게 지금 비싼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주봉에서 평균 가격보다 많이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사야 된다고요? 쌀 때요. 언제 사야 된다고? 쌀 때요. 이해되시죠? 쌀 때 사면
대부분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살 때 사면 네 떨어질 중평균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반등하더라도 다시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클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비쌀 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뭐 오일 가격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였어요? 쌀 때 사는 거예요. 쌀 때. 지금 가격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중심선 이렇게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봉상에서 그죠? 나중에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좀 더 싸질 가능성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절대 사면 안 되는 구간. 뭐 살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구간인 거죠. 나중에 반등해서 올라오면 갖다 팔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오차가 클 수 있으니까. 볼린저 밴드는 타점으로서는 그렇게 좀 효과적인 지표는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상태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비트코인으로. 네, 비트코인. 우리 가격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메인이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 가격 어때요? 지금 싸요. 그쵸? 이때는 사면 어떻게 돼요? 비싸요. 근데 여러분들이 24, 30대 분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샀다는 거예요. 21년도에. 저도 집을 이때 샀습니다. 물론 계약은 요때 하긴 했는데요. 계약은 요때쯤 하긴 했는데 요때 입주를 했죠. 10월달, 11월달에 딱 정말 정수리 고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때 왜 20대 분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분들의 빚이 터져 움직이는 이유가 대출을 받아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대출이 생긴다라는 거, 수익 자산에 투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죠? 지금의 대출이 쪼그라드는 거 과정이잖아. 그죠? 대출이 쪼그라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시장이 또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거 생각해 본다면 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시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겠죠. 그죠?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도 이때만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되세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양적 완화로 돈이 다시 풀려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만큼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차트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제가 요 자리를 기준으로 반등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리플 때문이었습니다. XRP 리플. 리플이 좀 장세에 좀 괜찮은 모습 좀 보여줬었거든요. XRP 리플. 자, 리플이 주인공이죠. 지금 제가 리플에 대한 언급을 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오스가 쏘고 나서부터 계속 리플이 오히려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XRP USD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애플이 좀 상승을 크게 하길래 비트도 지금 요 정도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마 근데 뭐 리플이 이번에 좀 괜찮게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플이 이슈가 있다 그랬죠. 파동도 나쁘지 않지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수급도 강력하게 들어왔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차트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수급도 괜찮잖아요. 그 앞에 떨어지면서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2번이나. 그죠? 그래서 돌려볼 수 있는 것이고, 요때 제가 매수를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눌림목 잡으려다가 좀 닥쳤던 걔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그럼 어쩌겠습니까? 저는 또 다른 걸 찾고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 저렴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조절 돌파하려 할 때가 가장 매력적인 타점이 됩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특히나 그리고 주봉상 보시면 저렴한 가격대죠. 그리고 어때요? 다이버전스도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20주평을 눕혀서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뭐 5달러에서 5.5달러 정도까지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뭐 산다고 했었을 때 말리진 않겠지만, 그냥 뭐 조금 상승 여력이 좀 남았다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죠? 네,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여기가 되는데 손절가 지키실 수 있으시면 사셔도 돼요.
지금은. 아니면 천천히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거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 보시고 하시는 건 좀 괜찮고요. 이런 주가의 형태를 봤었을 때 소송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스웰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BTC 차트에서도 괜찮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블렛형의 조정을 만들어주고 한번 쏴버리는 그런 타점이라서 그런 부분이고, 여기도 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요렇게까지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갈 것이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지금은 저는 사진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상황에 사지 않습니다. 왜냐, 비싼 가격이니까. 날봉상 볼린저미들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사지 않습니다. 살 땐 이럴 때 고민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위로 한번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했었습니다. 애매할 때도 차라리 비트에 숨어 있는 게 낫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얘기가 확장이 되자면, 꽤 저렴한 가격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월봉상에 봐도, 볼벤저벤 다 하단이죠? 그죠? 저렴한 가격 된 거예요. 저렴한 거예요. 저렴한 거. 그런데, 중심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중심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으니까,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아까처럼 더 싸지는 가격이 한번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한 각오는 언제든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규모가 좀 있는, 내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좀 규모가 꽤 있는 반등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것의 이탈 아래서는 굉장히 괴로워지는 현상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 좀 자리를 좀 오래 잡고 이렇게 꼴렁꼴렁하면서 이런 식으로 추정팔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더, 이렇게 좀 기간이 끄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거에서 제가 말리지 않겠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죠?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 정도면은, 만약에 물려서 밑을 깨고 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한 2, 3년 안에 다 회복이 됩니다. 여지간하면. 기술적 지표로서는 그래요. 확률적으로. 근데 비트코인이 해킹돼 사라져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루나처럼. 그것은 방법이 없는 부분이라서. 근데 절대 이럴 때 사면 안 됩니다. 그죠? 달봉상 저평가 국면이다. 하지만 좀 더 싸질 여진이 있다. 그러니까 평가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주봉상도 저렴한 국면이었다. 이때, 그쵸? 반등하고 지금 빠지고 있죠. 정전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싸질 여력은 있다. 그래서 다음 저렴이 여기 정도 되겠죠. 볼린 주봉 볼면 이렇게 누울 겁니다. 그쵸? 이렇게 누울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매력적인 포인트, 이게 16,000달러 정도가 되겠죠. 조금 더 싸질 수도 있겠죠. 15,000, 4,000 정도까지. 이 정도는 감안하고 가셔야 됩니다. 빠질 것이다 라기보다는 강권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거래가 어때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거래가 살짝 붙고 있어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바이낸스 측에서 붙고 있고,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이쪽에 거래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보다. 그래서 좀 긍정적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이건 스탬프 쪽은 거래가 다 죽어버려서 별 볼일 없는 상태고, 그래서 바이낸스와 이제 코인베이스 두 종류의 거래량과 이제 한국은 업비트 정도의 거래량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싼 가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싸진 여진이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커 보인다. 그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풀베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상승하려면 이제 보조지표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강세 지표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제 거래 살짝 증가 정도밖에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풀베팅은 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천천히 모아가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리플보다도 오히려는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적 메리트는 조금씩 더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적 메리트는 무시 못합니다. 네. 자, 나스닥이나 코스피는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인 시장 원화 달러, 우리 원화 차트로. 짠. 자, 리플이 많이 올랐습니다. 좀 배가 아파요. 이번엔 제가 리플 같은 경우 굉장히 공들였었거든요. 근데 공들였는데 이게 날라가 버려서 되게 배가 아파요. 저는 460원대 평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500원 정도에서 팔아버렸어요. 10%도 넘게 더 올라버렸는데, 아이고 배 아파라. 정말 배가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언제였죠? 2019년 토요일 새벽에 리플 차트로 보는 스토캐스틱 활용을 해서 매수 타점 잡는 요령을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일 게 좀 많아요. 이렇게 이건 기술적 지표로서 깔끔하게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욕심부리다가 눌리면 다시 잡으려다가 보내버린 그런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이렇게 가버린 종목은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조정파가 나올 때만 체결하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힌트가 있었어요. 어디 갔냐? 제가 요때 딱 걸어놨거든요. 요 자리에. 요 자리를 걸어놨다. 네, 그렇죠? 요때 제가 샀던 요 일산 매수 걸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을 거야 아마. 자, 이렇게 해서 요 513 매수 걸어놓은 거 보이시죠? 요것도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엘리엇 파동이 임펄스, 단기 임펄스 가능성이 있어서 요 타점을 쳐주면 잡지 않을까라고 해서 걸어둔 건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어쨌든 크게 보셨을 때 여기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돼서 좀 들어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여기서요, 요 반등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저희가 리플을 제가 한번 여기서 시황을 내서 수익을 한번 내드리거든요. 리플을 여기서 시황을 한번 냈고, 실제로 제가 요 페이드 웹을 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었어요. 요거는 먹고 나서 여기서 다시 손절 시황을 내고, 4시간 차트로 줄일까요? 아니, 더 크게 하자. 여기서 손절 시황을 내고 로스컷 하셔라. 그래서 다시 하자라고 해서 여기서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마음 못 잡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이버스 또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과거에 이제 안쌤이 말씀하신 도미노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파동의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브린즈 밴드 어때요?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대가 실면서 돌아가는 장대 양봉. 요거까지도 완벽하죠. 그리고 과거에 어때요? 거래가 터진 음봉들까지. 이게 완벽한 역헤드의 숄더란 말입니다. 근데 첫 번째 파동이 임펄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임펄스 웨이브로 쫙쫙쫙쫙 진행되는 그런 파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ABCS 규모 안에서도 꽤나 큰 규모에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 제가 최대 한 680만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68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1차 목표가에 등장을 하고, 이제 680원 정도를 최종 목표가로 거래를 하고 계시되, 아마 이제 좀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제 추세가 이렇게 빵 하고 깨지고 나면 적당한 반등에선 털어내주시면 될 겁니다. 깨지기 전까지 남겨두셔야 돼요. 무조건. 저 같은 놈들이 이제 좀 자기 실력을 좀 오만하게 잡고 있다가 또 날려버린 게 좀 없잖아 있지만,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보시면 4시간 차트에 다이버전스 또 등장합니다. 여기에 봐봐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시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요 중간에 다이버전스 등장을 하고, 요 타점에서 4시간짜리 533의 다이버전스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높인 평을 들어버린 요 캔들, 요게 요 캔들 핵심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놓치신 분들에게도 추가적인 매수 시향을 냈는데, 제가 484를 얘기했는데 488에서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513을 보여드렸죠. 요거는 그죠?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을 노리게 됩니다. 요 눌림목을 노리는 건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잠깐만요. 네, 30분짜리 낮출게요. 좋은 질문 해주셨었는데, 뭐였냐면, 요 웨이브가 임펄스로 보였기 때문이야. 충격파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161.88에서 조금 모자르네요, 그죠? 요거는 얼마냐? 여기서부터 잡아야 되네? 맞네? 그치. 그리고 나서 전체 되돌림이 제가 38.2% 정도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618을 그러니까 484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요 정도인데 오지 않고 들어버렸어요.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쉬운 김에 가버렸는데 요때는 이제 딱 치었습니다. 요때는 벨리엇 파동이 딱 맞았습니다. 그쵸. 38.2% 딱 맞아 떨어지는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눌림목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눌림목을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노리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리플 이제는 저는 관심 두지는 않겠습니다.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별로 관심은 없고요.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씩 내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매집했던 과거에 우리 매집했던 애들이 이미 분할 매도를 시작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트 분석을 하실 적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서 샀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수급을 받고 이제 1차 분할 매도 정도는 했다고 보여져. 1차 분할 매도 정도는 하고 관리를 한번 하면서 아마 한 번 정도 더 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말 만약에 이제 리플이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그것도 뚫리고 하게 된다면 아마 이 주물밴을 뚫어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어버리고 좀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가야 돼요. 여러분 다 데리고 가주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이 가격대가 과거에 거래가 많았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리플을 굉장히 강력하게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쭉쭉쭉 채가지고 글쎄요. 리플 하여튼 아직도 괜찮긴 합니다. 아직도 괜찮긴 하고 요 거래도 여기가 많죠. 하지만 이제 일단은 정말 많이 가더라도 1000원이 넘어가는 기대는 아직 안 하시는 게 좋겠고 680에서 잘라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잘라주고 눌리면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절대 사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리플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운 좋으면. 네. 이더리움도 200만원에서 리버서크 포크 끝나면 이제 크게 볼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긴 했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또 살짝 볼만한 가격대가 돌아오고 있어요. 한 170만원 정도에서는 단타적인 또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형성이 되거든요. 역시나 볼면 하단가잖아요. 그쵸? 역시 이렇게 쌀 때 노린다는 거지. 무조건 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더리움 간다고 아플 필요, 이거 못 먹었다고 여러분들 인생 달라질 거 별로 없어요. 그쵸? 네. 쌀 때 노리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탈되면 더 좋다. 100만원 밑으로 빠져주면 오히려 땡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묻지만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60에서 70만원 정도 때가 될 겁니다. 나 살 거야. 눕혀서 누가 말해도 난 살 거야 하시는 가격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리플이 지금 오르면서 다른 애들 다 빨아먹고 있거든요. 카이버는 지금 부러져 버렸죠. 그죠? 카이버 부러져 버렸네. 아휴, 참네. 그죠? 이오스도 많이 간다고 아쉬울 필요 없는 거잖아.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 종목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십시오. 리플이 지금 강세라는 건 나쁘게 말하면 지금 이런 코인시장인 돈이 리플에 다 모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리플에 돈이 모였을 때 항상 과거에 이제 전례를 봤을 때 리플에 돈이 모이면 코인이 빠진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설이 리플이 전송 속도가 빠르거든요. 수수료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 리플에 돈이 모여서 현금 인출하는 사례가 굉장히 과거에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리플을 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리플이 아직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리플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격대를 좀 저렴하게 형성되어 주고 있는 녀석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는 리플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 더 나아 보인다라는 펜을 좀 쓰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적으로 이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2,400만 원이 저점이죠, 그죠? 지금부터 약 한 10% 정도, 2,800만 원 빼면 약 10% 이상이네요. 10% 이상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오스 같은 경우도 2,700~800원에서 지금 아마 2,500원 정도에서 박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20% 고점 대비 20% 무난하게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고점 대비 2,700만원에서 무난하게 30% 정도 빠져버렸다, 그죠? 30% 정도 빠져버렸고, 그러니까 리플을 지금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가는 게 아까우시면 그냥 발 하나 걸쳐주는 정도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파동이 괜찮거든요. 그 수급도 앞에 괜찮았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확 무너질 흐름도 아니고 꿀렁꿀렁하면서 더 흐름인 것 같고, 여러분 680원 정도 가시면 다 팔면 되는데, 다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적당히 발 하나 두시고 이 정도 노려보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저는 그래도
싼 거 사서 좋은 발란다. 뭐 그런 이야기죠. 제가 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래도 자금이 그래도 그렇게 쪼들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자, 뭐 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무리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쌀 때 사라, 쌀 때. 항상 저렴할 때 사야 됩니다. 지금 이 어떤 각종 자산들의 가격대는 다소 저렴한 상태입니다. 리플도 아직도 저렴한 상태이긴 해요. 네, 아직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지금 긴축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쪽에 돈이 몰린다는 건 불편한 이야기거든. 그죠? 나중에 또 시체가 잔뜩 생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지금 만약 양적 완화 시즌이고 또 상승장이었다면 리플을 시작으로 시장은 상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물론 저는 내년에 바닥을 치고 좀 상승장에 또 내년에 역대급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그건 변하면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나쁠 것도 없죠. 지금 투자적인 마인드에서는. 하지만 투기적인 마인드에서는 일단은 저런 종목들은 뒤늦게 쫓아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너져 버리면 답도 없거든요. 카이버 네트워크 보십시오. 네, 그죠? 아무튼 리플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그 소송 이슈랑 스웰 컴포넌트 두 개의 이슈를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파동도 좋고 건수도 있는 종목들은 또 이렇게 또 확률 좋게 맞춰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잡으셨던 분은 축하드리고, 이런 사실 막 강물이 말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못 잡아도 다음에 또 잡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항상 여유롭게 투자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이제 2030 세대까지 뉴스처럼, 2030 세대 분들 다 그런 건 아닌 건 압니다. 아마 이런 뉴스처럼 멍청한 짓을 안 해요. 만약에 이 상황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작년에 재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 상관없어요. 어차피 집 한 3-4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집값 좀 떨어진다고 삶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음 집 더 떨어지는데, 그죠? 작년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 비율 약 70% 이상 받아가지고 서울 경기권에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좀 오른 듯 했어요. 2억 정도 올랐대요. 10억짜리 샀는데 12억이 됐대요. 와, 나 부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담보대출 더 받아서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코인을 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터지게 될런지. 그 짓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기회는 내년에 올 것이다. 그렇죠? 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힘찬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